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와. 자, 네. 시즌 4의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즌 4 매 시즌 첫 방송은 장강명과 함께 이번 주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장강명 작가랑 이야기 나누기 전에 그 댓글도 몇 개만 그냥 짧게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리님, 펀딩 완료 고민하시더니 화끈하게 3,000으로 정하셨네요. 꼭 성공해서 다음 시즌 함께할 수 있길 바래요. 이분도 아주 초기에 해주신 분이죠. 네, 최땡땡땡땡님께서도 우리의 작은 마음이 모여 부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펀딩 못하시는 분들도 즐겁게 함께 들을 수 있게 방송이 유지되길, 또 책걸상을 모르시는 분들께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방송이 되길, 그리고 무엇보다 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느슨한 독서 공동체의 연이 이어가길 쥐꼬리만한 펀딩하며 큰 소망을 담아봅니다. 그런데 이 채땡땡땡땡님께서는 펀딩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펀딩 독려 캠페인을 해주셨어요. 아, 이분 말고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본인만 펀딩한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뭐 카페, 무슨 저 SNS 이런 데다가 자꾸 이거를 막 소개하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참여해 주세요. 지인들도. 지인들 끌어오고 그분들 덕택에 3,685만 원? 네, 이렇게 큰 돈이 모였습니다. 도리도리님, 와, 내가 진행한 것도 아닌데 팟캐스트 펀딩이 이렇게 떨리는 일인지 처음 알았네요. 돈 더 내고 싶은데 하필 왜 나는 지금 육아휴직 중일까요? 심지어 쌍둥이입니다. 크크. 이 정도 추이면 과연 목표에 도달할까? 별 생각이 다 드네요. 팟캐 조상격인 김영하 작가 프로그램부터 시작된 저의 오랜 책 팟캐 청취자 생활 동안 이만한 정보와 지식과 솔직함과 위트 그리고 지속성과 성실성을 가진 프로그램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꼭 펀딩 성공해 주세요. 그럼 도리도리님, 그럼 책 이게 뭐라고 보다 책걸상을 좀 더 높이 평가하는 건가요? 그런 거지. 책 이게 뭐라고? 그거 뭔가요? 네, 뚱님, 텀블벅 후원 완료. 2020년은 책걸상을 처음 만났고 2021년 1년에 5권도 못 읽던 제가 50권 가깝게 책을 읽으며 요즘은 유혹하는 YG에 자주 혹해 또 책을 사고 다시 텀블벅 후원으로 책걸상과 2022년을 기다립니다. 독지가 카페는 많이 못 들어갔지만 두 분이 전해주시는 소식이 항상 반가웠습니다. 16년간의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며 다시 책걸상의 추천 도서들로 풍성한 한 해 마무리 시작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내년에 술잔 꼭 가지고 갈 날을 기다리며 펀딩 성공 파이팅. 뚱님께서 술잔 선물해주신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저 집에서 가끔 따라 먹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고요. 제나맘님, 금방 페이팔로 송금 완료하고 텀블벅에 가봤더니 지금까지 1,111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 맞추기도 힘들 듯. 이틀 만에 3분의 1 모였으니까 성공할 수 있겠죠? JYP와 YG 괜히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그런 거 아니시길 바라며 출판사들의 후원도 바라봅니다. 그 책걸상 애청자 카페 독지가님들께서 장난친 거예요. 장난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계속 보시다가 예를 들어서 뭐 숫자가 좀 모자라면 추가로 더 돈을 넣으셔가지고 숫자를 맞추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11111 뭐 이거를 맞추고 정확하게 뭐 2천만 원 맞추고 이러는 그 놀이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돈을 좀 넣었다 뺐다 장난치신 분들이 계신데 저도 처음엔 얼마나 당황했는지 숫자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맞아가지고 헉 했더니 알고 보니 일부러 카페 들어가 보니까 일부러 맞췄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출판사들의 후원도 바라본다고 해서 저희가 그 출판사 상대 상품도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하나도 안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또 아주 일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출판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 회사의 책을 가지고 또 특집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 또 장강명 작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특정한 책이 아니라 장강명 작가가 정말 사랑하는 작가 3명. 네. 그리고 최근 정말 주목하며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작가 3명. 네. 요 분들을 그냥 공개하고 짧게 얘기 나누는 걸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작가 3명, 주목하는 작가 3명 이렇게 꼽아달라고 해가지고 뭐 사실 이런 주문을
뭐 되게 자주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최애 작가 뭐 3명, 뭐 5명 뭐 이런 거는 자주 받아가지고 저한테는 그거는 거의 뭐 자동으로 아, 그래요? 나오게 돼 있어요. 장 작가는 그런 질문을 되게 자주 받습니까? 강연 같은데 가면은 또 강연 같은 데 자주 가면. 받고 인터뷰에서도 아. 종종 받기도 하고. 전 평생 한 번도 못 받아봐가지고 저건 이제 작가한테만 물어보는 건가봐. 소설가한테 이제 아니, 소설가한테. 소설가한테. 네, 네. 네. 저는 보통 이런 질문 받으면 없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예, 내 책 읽으라고. 좋은 방법인데 그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 내 되는구나. 책 읽으라고 그래요. 내 책 읽으라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 내 책 읽으라고 그래요. 좀 약간 없어 보이지 않나요? 아니 약간 없어 보이는 게 이렇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뭐 네. 책들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건 청중들이 아실 것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는 뭐 특별하게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좋아하는 최애 작가만 몇 명을 꼽기가 그렇다. 세상은 넓고 세상에 좋은 책들은 많다. 아니 뭐 근데 말은 그렇듯한데 누가 뭐 그걸 세상이 넓고 좋은 책 많은 걸 몰라서 물어봤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래도 궁금하니까 아니 물어본 저는 건데. 그러면서 아예 그냥 세 가지 카테고리를 이야기를 해요. 됐어요. 안 궁금하고. 이런 책들, 이런 책들, 됐어요. 안 이런 궁금하고. 책들을 읽어라. 자, 장 작가가 사랑하는 작가 3명이나 빨리 알려주세요. 예. 저는 그냥 3명 꼽으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뭐 조지 오웰, 도스토옙스키, 제임스 엘로이 뭐 이렇게 갑니다. 네. 너무 클래식한데. 너무 클래식하죠. 네. 예, 너무 클래식하고 또 막상 뭐 예를 들어가지고 도스토옙스키 뭐 읽어봤냐라고 하면은 5대 장편 소설이 있다는 것까지는 다들 알지만 그렇죠. 5대 장편 소설 다 읽어보셨어요? 하면은 그렇다고 하는 분 없어요. 예. 의외로 백치 같은 게 되게 재밌습니다. 백치 재밌고 미성년 좀 이상하고 그리고 뭐 도스토옙스키도 이제 시베리아 가기 전에 썼던 단편들이 있거든요. 뭐 백야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단편 읽어보면은 우리가 아는 도스토옙스키가 아니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좀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도스토옙스키나 조지 오웰이 좀 그런 게 있는데 뭐 요약 내지는 뭐 이렇게 백과사전 같은데 설명 나와 있는 거랑 그 본인이 쓴 책이랑 보면은 별로 그렇게 안 맞아요. 안 맞고 의외인데 싶은 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도스토옙스키의 최애 작품 뭔가요? 악령. 악령. 네. 최애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게 저는 뭐 당신의 인생책은 뭡니까 뭐 이런 거 할 때 늘 악령을 제일 먼저 꼽는데 제가 악령 읽기 전까지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악령 읽고 나서 무신론자가 돼서 인생을 바꾼 책입니다. 그게 이제 도스토옙스키 본인은 굉장히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그 정교회 신자였고 무신론자들이 너무 못마땅한 나머지 무신론자를 반박하기 위해서 악령을 썼는데 저처럼 거꾸로 그거 악령 읽고 나서 이제 무신론에 감화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까미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저는 도스토옙스키 이야기를 들으면은 항상 이제 그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그 네. 열린 책들에서 전집이 나왔잖아요. 전집 나왔죠. 네. 열린 책들에서 전집이 나왔을 때 편집을 하셨던지 편집장을 하셨던지 했던 분한테 제가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네. 그 전집이 나온 다음에 출판사에 직접 연락해가지고 전집을 구매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상당히 그 좀 출판사에 약간 예우를 갖추면서 네. 그 주문하셨던 분 중에서 되게 인상 깊은 분이 한 명 있다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배우 심은하 씨. 그래요? 네. 배우 심은하 씨가 책 주문할 때 예우를 갖추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그냥 저 배우 심은하인데 뭐 이거 매니저를 통해서도 아니고 직접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뭐 원하는 곳으로 꼭 배달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직접 이렇게 뭐 입금도 하고 그런 그 일화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때는 저 온라인 서점이 없던 시절입니까? 막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주문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아니, 출판사에 전화를 그 걸었죠?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고 제가 알기로 뭐 알라딘 이런 곳들이 2000년 즈음에 생겼는데 그 열린 책들의 도스토옙스키 완역이 국내 첫 완역이고 전집 완역이라 가지고 그 2000년이거든요. 딱 그 해라서 인터넷 주문이 그렇게 막 할 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많이 기다렸겠죠. 이게 나오다가 전집이
낙권으로 나오다가 전집이 한꺼번에 이렇게 세팅되어 가지고 다시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도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요. 전집으로 한꺼번에 나왔는데 한꺼번에 나왔어요? 초판 일수에 좀 오역이 많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 뭐죠 리콜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전집이 그다음에 판가리를 몇 번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표지도 바꾸는 판가리를 몇 번 해요. 제일 최근에 한 게 올해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하는 2021년인데 올해가 이제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이라 가지고 판가리를 그래요? 그러면 그 이렇게 에디션들을 다 해놨군요.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 제가요? 아니요. 아, 그렇지는 않죠. 그렇긴 예, 하지. 예. 그 몇 권은 갖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전집 모으면은 엄청 많아가지고 전 전자책으로 주로 도스토옙스키의 최고 매력은 뭐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최고 매력은 인간 어둠을 너무 집요하게 파헤치는. 근데 제 생각에 이 도스토옙스키, 조지 오웰, 제임스 엘로이 셋의 공통점이 집요함입니다. 집요함. 그 1984 같은 거 보면은 가끔 사람이 혼자 이런 상상하면 좀 약간 좀 정신 건강에 안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오웰도 그 소설 쓸 때 건강이 되게 안 좋았는데 폐결핵 그 이제 1984 쓰고 얼마 안 있다 이제 세상을 뜨기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몸만 안 좋았던 게 아니라 마음도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1984 같은 세계를 되게 끔찍한 세계를 상상하는 게 분명히 부담이 됐을 건데 제임스 엘로이도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그 어두운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읽고 나면 기분 안 좋고 그런 게 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봐도 되게 충격적이고 정말 당대 독자들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를 YG는 꽤 읽었습니까? 저는 그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저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도 안 읽었어요. 저도 안 읽었어요. 저는 도스토옙스키 작품 중에 끝까지 읽은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저는 상대적으로 얇은 책들만 너무 힘들어. 예. 지하로부터의 수기 뭐 이런 그런 책들. 아니 악령을 읽었어요. 악령.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이 집은 형제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읽다가 포기하자 이러고는 관뒀고 죄와 벌도 읽다가 이게 꼭 읽어야 돼 이거 숙제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그래서 둘 다 결국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완독한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다 그거 20대 초반 막 이렇게 어릴 때 의무감에 읽다가 관두고 사실 못 또 읽었는데 이게 뭐 글을 되게 짜임새 있게 쓰거나 문장을 맛깔나게 쓰는 작가는 아니잖아요. 특히 당시에 이제 원고료가 장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도박빚 갚으려고 일부러 길게 썼다는 말도 있고 막 중언부언하고 뭐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그랬던 건지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쓴 건지 모르겠는데 꼭 대화를 하면 갑자기 두세 페이지 혼자서 연설하면 다음 사람이 또 두세 페이지 연설하고 막 하느님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건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도스토옙스키가 어딘가에 이제 쪽구를 쓸 일이 있었어요. 쪽구를 쓴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런 거야. 소설 안에다가 뭐 누구의 그런 말을 할 법한 사람의 대사로 딱 붙여놓은 다음에. 당시 고려를 또 받고 러시아 작가는 장당으로 원고를 받으면 좀 유리하겠다. 이름이 길어서. 폼 이런 이름 없잖아 거기. 알렉산드로비치 뭐 포프르스키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거 막 나오니까. 당시에 컨트롤 V를 할 기계가 없어가지고 타자수를 고용을 했는데 결국 그분과 결혼을 하죠. 그런 일화도 있군요. 재혼을. 근데 이게 악령이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나 죄와 벌이 제 생각에는 서로 이어지는 소설입니다. 주제가 똑같거든요. 죄와 벌로 시작을 하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로 마치는 소설이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가 미완성이에요. 원래 1부, 2부로 구성을 하고 자기의 정말 중대한 메시지를 2부에 넣으려고 했는데 2부를 못 쓰고 1부 쓰고 세상을 떠났고 그 1부가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고 저처럼 그 한 권도 끝까지 못 읽은 혹은 시작도 못 해본 분들한테 제일 그래도 쉽게 좀 도전해 볼 만한 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중 그래도 쉽게 죄와 벌이나 지하 생활자의 수기 혹은 지하로부터의 수기라고 알려진 소설인데
아니면 그냥 다짜고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제 생각에 안 돼요, 안 돼. 힘들어. 아 이게 제가 이제 도스토옙스키만 계속 얘기하면 그러니까 또 저희가 이 세 사람 말고 주목하는 사람 얘기도 해야 네네네. 되니까 네네. 조지 오웰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제가 그냥 요 세 사람 공통점을 한번 꼽아봤는데 엘로이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사실 그 조지 오웰이나 그 도스토옙스키는 그래도 이런 질문에 흔히 나오는 이름인데 제임스 엘로이는 잘 안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하지만 제임스 엘로이는 그 장강민 작가가 시즌 1, 시즌 2, 시즌 3 첫 방송에 나올 때마다 사실 한 번씩 다 언급을 언급하는. 하셨던 분이죠. 아 그렇군요. 네, 블랙 달리아 이야기 하시면서. 예. 그 세 분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제 어두운 얘기 아까 집요하게 하는 거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사회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 소설로 그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조지 오웰은 이제 스탈린이라는 존재가 떠오르는 거를 당대 영국 지식인 중에 제일 먼저 경계를 하고 동물농장을 쓰고 그 다음에 뭔가 20세기 후반이 테크놀로지와 전체주의가 만약에 결합을 하면 끔찍한 사회가 올 수 있다. 예언자 같은 느낌으로 했고 제임스 엘로이는 좀 이 양반도 좀 정신세계가 독특한데 본인을 가리켜서 그 러시아 문학에서 톨스토이랑 범죄 문학에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가 같다. 음악에서 베토벤이 차지하는 위치랑 범죄 문학에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가 같다. 이런 말씀하는데 저는 좀 약간 그게 허풍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 하는데 허풍만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임스 엘로이가 범죄 소설에서 그 정도 이상을이라고 본인 스스로 약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작가라면은 약간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엘로이 말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엘로이를 존경하는 작가들이 세계에 각지에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불야성 쓴 하세세이슈는 불야성 작가 후기에 엘로이를 막 찬양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엘로이가 보는 범죄물이 엘로이가 보는 미국 범죄가 로스앤젤레스라는 공간이 그 앞에 이제 LA 느와르라고 하는 장르가 이미 있는데 엘로이가 그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냥 이 범죄의 기원 자체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기원을 한다. 아메리칸 타블로이드 뭐 이런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엘로이는 계속 자기 소설을 어떤 미국을 그리는데 그렇죠. 네, 바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걸 막 실현해 보려고 한 게 아메리칸 타블로이드잖아요. 네. 그리고 아메리칸 타블로이드가 어떤 그 언더월드 시리즈 3부작의 첫 번째 책이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도스토옙스키도 당대 러시아 자기를 이제 러시아의 어떤 예언자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 민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 특히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한 거는 이제 서구 계몽주의를 굉장히 본인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러시아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약간 극우적 작가가 된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근데 그게 또 맞았거든요. 저는 도스토옙스키가 이후에 200년 동안 계속 언급이 되는 이유가 어떤 그런 근대 계몽주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계속 비판한 게 유효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근대 계몽주의의 극단에 이른 시점이 지금 시점인데 네. 그 부작용들이 여기저기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드러나고 네. 그러면서 다시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가들이 좀 재조명되는 그런 흐름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런 사회상을 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 사람이 다 이렇게 좀 저널리즘이랑 한 발씩 걸쳤습니다. 주주웰은 전직 기자고 도스토옙스키는 본인이 이제 잡지 편집장을 하면서 시사 잡지 편집장을 하면서 글을 엄청 썼고 남들이 그것을 시간에 소설 쓰라고 했죠. 그랬고 제임스 엘로이는 이제 논픽션을 진출을 해서 그 내 어둠의 근원 마이 다크 플레이시스인가 그런 책을 굉장히 취재를 바탕으로 썼고 뭐 다른 논픽션 작품들도 손을 대고요. 이런 거 어떤 저널리즘적 관점, 리얼리티 그리고 이제 사회성 뭐 이런 걸로 좀 겹치기도 하고 다들 이제 선 굵다
이런 얘기 듣고 있고요. 그 작가님 그러면 아까 돕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까라모조프가의 형제들로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권했는데 네. 조지 오웰은 아직 안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뭐 다들 뭐 1984나 동물농장 같은 거 유명해서 아시긴 하시겠지만 뭐부터 입문하면 좋을까요? 이제 좀 그러면은 1984랑 동물농장 말고 다른 걸 권해드리고 다른 걸 싶은데 권해드려.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이라는 두껍지 않은 책 네.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여러 종류가 나와가지고 제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파리와 밑바닥, 뭐 따라지 인생이라는 네. 번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조금씩 다른데 이게 에세이로 많이들 오해를 하는데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거의 이제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한 소설이고 그 런던이랑 파리에서 조지 웰 본인이 이제 되게 빈민가 체험을 했는데 그때 얘기로 소설을 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비참한 소설 같지만 너무 웃겨요. 되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한없이 웃겨요. 막 농담이 장난이 아니라 가지고 그 책을 추천을 합니다. 제임스 엘로이는요? 제임스 엘로이는 뭐 블랙 다할리아 블랙 추천합니다. 예. 네. LA 컨피덴셜 같은 거는 조금 영화가 소설보다 좀 나은 것 같고 진짜 좀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너무 각색을 잘해가지고 더 나은 것 같고 영화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영화는 정말 잘 만든 영화 같고 아메리칸 타블로이드를 읽으시면은 정말 독특하다. 되게 특이한 소설이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근데 진입 장벽이 좀 있죠. 조금 있죠. 네, 아메리칸 네. 타블로이드는. 네. 두께도 좀 두껍고. 네. 네. 그 파리, 런던 주로 뭐라고 번역돼 있어요?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까 목록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분은 제목이 안 뜨는데 문학 동네에서 나온 게 아마 뭐 파리와 런던의 따라지 네. 인생인가? 파리와 런던의 따라지 인생 네. 문학동네 2015년 여기 있군요. 예. 동물농장이랑 같이 있는 책이 하나 같이 있네요. 있군요. 네. 그러면은 네. 또 두께가 같이 있어도 분량이 될 정도로. 작아가지고 보통 합본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조지 오웰은 그래도 분량 측면에서는 도스토옙스키에 비하면 뭐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이게 제가 재밌는 책 최근에 한 권 봤는데 네. 저도 이제 읽어보진 않았는데 읽어보려고 하는데 마침 또 돕스토옙스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언급을 해드리면 네. 그 돕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해서 출판사들에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획들을 많이 하나 봐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재밌는 책이 한 권 최근에 나왔는데 닮은 듯 다른 우리 무슨 책입니까? 생명과학자가 쓴 책이에요. 생명과학자요. 그 오. 까라모조프가의 형제들을 가지고 네. 유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책이에요. 아니 그 형제들에 대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출판사 보도자료의 그 첫 문구가 뭐냐면 예. 한국 책이네. 예, 심지어 표도르 까라마조프의 DNA는 3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4명의 아들에게 어떻게 유전이 되었을까? 이분이 현직 그 연구를 하는 생명과학자인데 네. 약간 돕스토옙스키 매니아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학 마니아인가 봐요. 그래서 이 까라모조프가의 형제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약간 과학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한번 융합을 시도해 봤는 것 같은데 제가 책 컨셉이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지금 찜해졌던 책인데 마침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도 한번 이렇게 메모해 가야겠습니다. 그 집이 이제 막장 가족인데 까라마조프가 네, 네. 네. 저자 김영웅이라는 분이고 포항공대에서 학부와 박사까지 하시고 미국에서 포닥도 하시고 현재도 미국에서 연구소에서 일하시는군요. 네, 근데 그 카카오 브런치에 이제 약간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글을 계속해서 올리시나 봐요. 네. 이제 그 글들이 뭐 입소문을 탔는지 아니면 이제 편집자의 눈에 들었는지 요거는 근데 흥미롭긴 한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안 읽은 사람은 재미없어서 못 읽을 것 같은데 이 책은 나는 포기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부제가 유전자, 센츄럴 도그마, 인간 다음 까라모조프가의 형제들이에요. 책의 부제가. 네, 이건 포기하겠습니다. 약간 쓰신 분은 굉장히 재밌어 하시면서 쓰셨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세 분 뭐 워낙 유명한 분들이니까 그 정도 하기로 하고. 네. 주목하는 작가는 누구를 지금 꼽아 오셨습니까?
요거 그냥 메일 받고 아주 깊숙이 고민한 건 아니고 정진영 작가님, 이현석 작가님, 정하은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을 꼽아봤습니다. 정진영 작가님 정진영 꼽은 거는 정말 잘한 일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이 방송 듣고 계실지도 몰라. 심지어 펀딩에 참여도 했어 이번에.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약속은 안 했지만 서로 지금 이심전심으로 우리 조만간 여기 출연하실 것 같아. 그리고 출연하실 때 네. 그 저기 사모님도 같이 올지 몰라. 박준면 배우님이랑요. 박준면 배우님이 방송에 필요하고 혹시 주목받는데 필요하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 뭐 모시고 가겠다. 이렇게. 저희가 짧게 정진영 작가의 책을 소개했었는데 그 네. 방송 듣고 고맙다고 인사를 남기시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다가 사실은 그게 장강명 작가랑 연관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연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이제 한국 소설을 한 권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타이밍이었어요. 저 약간 좀 계획 세워가지고 책 읽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마침 그때 딱 눈에 들어오는 책이 없어서 그 예전에 읽으려고 했던 한국 소설들 중에서 안 읽은 책들을 좀 일별을 하다가 젠가라는 작품에 네. 나온 지는 한 1년 정도 됐는데 1년 반 정도 됐는데 장강명 작가님이 추천사를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장강명 작가님의 추천사를 쓰셨으면은 한번 읽어봐야지라고 하고 내가 읽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저 과학자의 공부법을 그 강 기자님 추천사 보고 읽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재밌었죠. 네. 그래서 젠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 유혹하는 와이즈라고 하는 그 JYP가 책 읽기 싫은 타임 혹은 JYP가 책 읽을 시간 없을 때 제가 그 한 해 이렇게 땜빵하는 그런 꼭지가 있거든요. 유혹하는 와이즈라고. 유혹하는 YG. JYP가 절대 읽을 것 같지 않은 책을 굳이 자기가 소개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합니다. 아니 젠가는 저기 주관님도 그 젠가는 좋아하실 나도 것 보고 같은데.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네. 그런데 물론 보통 그때는 좀 과학 환경책이나 아니면은 좀 두꺼운 사회과학 서적이나 뭐 이런 책들을 소개를 하는데 그 즈음에 딱 젠가를 읽었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가지고 이게 짧게 언급을 했어요. 젠가라고 하는 정진영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다. 네. 언제 나중에 이 작가님도 정식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그걸 정진영 작가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들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댓글 남기시고 뭐 페이스북에다도 또 페이스북 인스타에다도 언급하시고 책걸상 청취자들이 만든 카페에 네네 네이버 카페. 그 온라인으로 그 작가와의 만남 뭐 이것도 하셨어요. 정 작가님.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유혹하는 YG에서 정진영 작가님 존재한 그 책걸상 애청자들 중에 몇 분이 또 읽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가님 한번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니까 온라인 모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고. 하여튼 그 심지어 그러다가 저희 크라우드 펀딩에까지 참여하시고. 그렇군요. 그 한 번도 출연 안 한 분도 펀딩에 참여했는데 그러게요. 오늘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출연하는 장강명 작가는 5시즌 펀딩을 뜨고 다음 시즌에 네. 10,000원이라도 근데 제가 두 분께 이제 원고를 청탁을 드릴 게 있는데 청탁료를 드리고 그거를 조금 이따 방송 마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큰일인데. 훈훈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정진영 작가는 우리 갑자기 이야기 전혀 딴 데로 샜는데 네. 정진영 작가는 어떤 의미에서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세 분이 지금 이제 그냥 저도 이렇게 뭐 공통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정진영 작가, 이현석 작가, 정하은 작가. 네. 이 세 분. 네. 이현석 작가는 사실 장강명 작가 입에서 처음 알게 된 전혀 모르는 이름인데 이번에 첫 책을 내셨고요. 그렇죠. 소설집 다른 다른 세계도라는 그 다른 소설집을 세계에서도 냈는데 참 뭐 공교롭다면 공교로운 아이러니인데 이현석 작가님은 의사시고 정진영 작가님은 전직 기자님이세요. 그래요. 그 이현석 작가님께서 저도 이현석 작가 소설집 안 읽어봤는데 그 낙태죄 합법 불일치 결정을 소재로 한 소설 때문에 맞습니다. 약간 그 주목을 받으셨었잖아요. 네네. 네. 그 책이 아마 저 표제작 다른 세계에서도 일 네. 겁니다. 그 작품이.
제가 사실 좋아하는 젊은 작가분들 이거보다 훨씬 많고 한데 굳이 이분들을 꼽은 게 이제 주목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꼽은 거고요. 뭐 이분들을 제가 뭐 톱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물론 이 세 분이 다 잘 쓰시는데 요런 거 같아요. 한국에 지금 글 잘 쓰는 젊은 소설가들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룹이 좀 비어 있다, 어떤 영역이 비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뭐냐면 좀 취재를 바탕으로 예, 네. 좀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그런 작가가 좀 적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장편 소설 잘 쓰는 작가가 좀 적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종류의 이제 뭐 좀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노동 이슈에 대해서 좀 잘 쓰는 분이 좀 적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젠더 이슈 같은 작품들 굉장히 잘 쓴 작품들이 나오는데 노동 이슈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뭐 그런 걸 또 잘 쓰는 분도 있었는데 잘 쓰는 분들 중에 이제 주목을 이미 받아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뭐 임성순 작가님 같은 경우에 제가 전부터 좋아했는데 이제 젊은 작가상도 받으시고 책걸상에도 나오셨어요. 네네. 그러기도 하고 정세랑 작가님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이제 주목 뭐 많이 받으셨고 주목 받았다고 하는 게 좀 무안할 정도로 받으셨고 장강명 작가보다 유명한데 주목 받았다고 본인이 평가할 레벨우가 아닌 것 같은데. 뭐 5시즌 펀딩은 뭐 그냥 소액으로 하기로. 그러니까 장강민 작가님이 좀 분발하셔야죠. 예, 이게 약간 바뀌었죠. 어느 순간에 위상이. 그렇군요. 네. 네. 5시즌 펀딩 뭐 그냥 적정액으로 하겠습니다. 네. 얼굴 빨개지셨어. 여하튼 요 정진영, 이현석, 정하은 작가님이 좀 제 생각에 그런 취재, 노동, 서사 이런 거에 다 강점이 있는 분 같고 앞으로 좀 그런 한국 당대 문학에 좀 빈틈을 채워주실 것 같고 근데 지금 성취한 것도 많은데 성취한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주목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하은 작가님은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거부터 시작해봐라 하나 좀 골라주시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 작가마다 한 권씩. 네. 그럼 정하은 작가님은 잠실동 사람들 추천하겠습니다. 잠실동 사람들. 예, 요거 좀 연작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뭐 피프티 피플 비슷한 구성입니다. 그 정도예요. 모던 아트보다 더 나아요. 모던 아트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니, 모던 아트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잠실동 사람들이 모던 아트보다 저는 훨씬 더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더 날카롭고 더 숙련된 테크니션으로서 되게 숙련이 돼서 썼구나 그런 느낌이. 정하은 작가가 이 모던 아트라는 작품으로 한겨레 문화상을 수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작가님께서는 잠실동 사람들이 더 좋았다, 네. 더 권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021년 10월 말에 2권을 한꺼번에 내셨네요, 정하은 작가는. 예, 이번에 책을 2권을 한꺼번에 내가지고 저도 이제 책장에 꽂아놓고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갔다랑 어느 날 몸 밖으로 나간 여자는이죠. 네. 그 2권이 서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아마 뭐 이제 어떤 하나의 사건을 이제 다른 관점으로 서술을 한 소설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시도도 되게 흥미롭고 뭐 어쨌든 아까 얘기한 취재 뭐 노동 서사 얘기를 하면 모던 아트가 이제 커플 매니저라고 하는 직군을 그린 소설이고 서사가 있고 좀 로맨틱 코미디 같은 구성인데 알고 보면 좀 그렇지는 않은 약간 좀 싸늘한 그런 거고 잠실동 사람들은 이제 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 다루고 있고 잠실동의 어떤 학부모 집단과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피프티 피플처럼 구성을 하고 있는데 대치동이 되고 싶어하는 약간 잠실동 극성 학부모들의 대치동이라는 이야기. 책도 잘 팔리던데. 대치동, 그 책도 저 지금 책장에 꽂혀 있는데 되게 읽어보고 싶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현석 작가는 다른 세계에서도 오고
이분은 이제 의사 중에서도 전공이 제가 그거를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직업환경의학과라고. 직업환경의학과. 네. 이게 뭐 산업 현장 네, 같은 거 맞아요. 조사하시는 그런 일인 산재 거죠. 같은 거 산재. 예. 작품도 그런 내용이 음. 많고 사실 이제 다른 세계에서도 책을 보면은 작가 소개에 의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읽다가 이 사람 의사인가? 아니면 뭐 의사 동생인가? 이러면서 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의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의사로서 그런 현장을 접근을 좀 쉽게 할 거라서 쓴 소설도 있고 산재 얘기를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제가 주목하는 게 이분이 좀 어떤 약간 되게 날카로운 좀 어떤 윤리적 딜레마를 되게 소설로 잘 만드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읽고 나면 늘 불편한 질문이 남는 이 그 불편한 질문 던지는 것도 정진영, 이현석, 정하은의 공통점인데 특히 이현석 작가님이 되게 이제 최신의 어떤 이슈들을 그렇게 극화를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저는 이분은 사실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뵌 적도 없습니다. 정하은 작가님이나 정진영 작가님은 그래도 좀 안면이 있는데요. 근데 첫 책이고 소설집이니까 혹시 장편 소설 같은 거를 또 쓰실까 궁금하고 읽어보고 싶네요. 예, 네. 의학 현장이 아닌 곳을 배경으로는 어떻게 쓰실지 좀 궁금합니다. 정진영 작가님은 이제 기자 출신이라 가지고 본인이 취재를 되게 열심히 해서 쓰시는 것도 있고 젠가 같으면 이제 뭐 강 기자님 아시겠지만 원전 비리라고 하는 되게 쉽지 않은 소재를 굉장히 매끄럽게 네, 너무 잘 쓰셨어요. 잘 쓰셨고 네. 예. 드라마 판권이 팔려가지고 지금 드라마 제작 네. 들어간다고 하고요. 저는 그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만나면 네, 그 제가 한국 현대소설 작가들 작품을 좀 읽어보라고 네, 하면서 이제 몇 권을 권하거든요. 예. 당연히 장강명 작가 작품이 있고 최근에 정진영 맞습니다. 작가 작품이 꼈어요. 네, 그래서 젠가 같은 거 한번 젠가. 읽어봐라. 예. 그러면 당신들이 사회에 나가서 회사 생활할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젠가도 읽고 나면 되게 기분이 찜찜하죠. 그렇죠. 예. 네. 해피엔딩인 건지 아닌 건지 뭐 하여튼 좀 찜찜하고 불편하고 회사 생활 그렇게 막 나쁜 악당도 없지만 하여튼 총체적 난국이고 판결문이나 뭐 보고서 굉장히 열심히 읽고 쓰셨다고 하는데 그렇고 정진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현석 작가님이랑 반대로 단편을 여태까지 발표를 하신 게 없고 지금 단편 쓰려고 정읍에 내려가신 걸로 압니다. 정읍에 내려가서 단편 정읍에 가면 단편이 잘 써져요. 굳이. 정읍에 이제 그 어떤 문학관에서 방을 빌려주는데요. 젠가를 거기서 쓰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더 정읍 뭐 고택 뭐 이런 곳에 가서 그 쓰신답니다. 정진영 작가는 조만간 우리 연락합시다. 하여튼 네, 연락해서. 장강명 작가가 사랑한답니다. 뭐 네. 주목하고 있답니다. 네, 이미 예고도 했다. 한번 네. 나오시라. 네. 어느 책으로 할지 네, 그걸 좀 결정을 해가지고요. 네. 네, 뭐 작가님이 원하는 책으로 해야죠. 네. 작가님이 제일 많이 팔고 싶은 책, 많이 홍보하고 싶은 책. 오늘은 장강명 작가가 정말 거의 뭐 이제 평생 사랑해온 작가들인 거죠. 그 세 명은. 네. 그리고 최근 아주 주목하고 있는 그리고 주목하는 이유가 진짜 훌륭한데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네. 작가 세 분 소개해봤습니다. 그 저한테 제일 사랑하는 작가 3명 누구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안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일 좀 물어봐 줘 좀. 시간 없어서 다 제일, 알아요. 제일 사랑하는 작가 3명 다 누구인가요? 알아요. 폴 오스터하고요. 네. 피에르 르메트르하고 르메트르. 장강명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세랑 아니고요. 정세랑이 누구죠? 정세랑 작가님 사랑합니다. 네. 아니 저기 강 기자님한테도 여쭤봐야죠. 아, 네. 저는 없대잖아요. 없어요, 진짜. 아니, 강양구 그러니까 책을 읽으랬잖아. 뭐 추천을 할 때 뭐 말은 안 하는 거 제가 있어도 제가 최근에 그 강연을 가서 예. 읽어보라고 많이 추천하는 작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장강명 작가, 네. 정진영 작가, 네.
그리고 저는 강양구 강양구 작가. 강양구. 다 응으로 시작하는 이윤 받침이 있어야 되는. 없지? 네, 그렇네요. 예. 저는 장강민 작가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올 시즌 자, 근데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너무 아쉽네요. 좀. 그 다음 저 스케줄 괜찮으시면 우리 하나만 좀 더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사실 그래서 신작은 못 들고 왔지만 깜짝 게스트라도 한 분 모시고 오면 좀 염치가 됐지 좀 면이 서지 않을까 해서 깜짝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깜짝 게스트 깜짝 게스트. 추가해서 네. 네, 장 작가도 같이 함께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정진영 작가님과 함께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깜짝 만한 게스트를. 깜짝 게스트가 네 진짜 최초야, 최초. 최초 맞죠? 최초죠. 하여튼 최초.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네. 게스트가 한 분 더 오셔가지고 한 편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